436페이지에 자 그러면 자 임대인이 이렇게 그러한 그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해서 그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죠. 그럼 그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게 된 권리금이 있어요. 그죠? 권리금이 예컨대 뭐 3억이었어. 그죠? 근데 임대 끝날 당시에 권리금 중 사실은 실제 계산해보니까 3억이 아니고 2억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낮은 금액을 주면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싸우면 되겠지. 야, 3억이다, 2억이다. 그것도 낮은 금액이니까. 그죠? 이 사람은 높은 거 모르겠고, 집주인 낮은 거 주겠죠? 여기는 낮은 금액은 주긴 줘야 되지만, 다툼이 있죠. 사항에, 임대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잘 보세요. 요것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임대차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또 5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롭게 그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을 다만 정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또 임차인으로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그죠? 네,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야죠. 그죠? 물론 이런 데에서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도 있습니다. 예컨대 거기에 10조 5의 1호에 우리가 그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주로 뭐죠? 홈플러스 같은 거, 코스트코 같은 거, 그죠? 그런 대규모 점포나 중대형 규모 점포는 안 됩니다. 못 봤죠? 그리고 상가 건물이 국가 거라든지 공유일 때는 못 봤죠? 못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 유통산업발전법상 이제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요즘에 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말하는 것이고 또 전대차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안 되고 또 바꿨고요. 현재 대규모란 말은 매장 면적 3,000제곱이 넘는 백화점, 복합 쇼핑몰, 대형마트가 되는데 여기에 전통시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 그죠? 야, 전통시장이야말로 권리금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지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이걸 집어넣자 해서 저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조 6에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만들었어. 야, 근데 이제 이거는요 중개사 입장에 봤을 때는요 과거에는 권리금 계약에 이게 그냥 세금도 없고 그냥 둘이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쓰라는 거야. 세금 내라 거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국토부에서 이걸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유명한 10조의 8 뭐죠? 상가는 몇 호입니까? 상가는 3기의 차임에 달하면 해지라 합니다. 까지. 그러면서 이 법이 이제 이 법이 만약에 소급표를 만약에 안 두면 문제가 될까봐 그 3조에 보시면요. 부칙 3조에 그런 말을 해요. 이 권리금 해소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임대차에 된다 해가지고 완전히 소급표를 적어놨어. 소급표를. 그래가지고 그나마 문제가 좀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판례를 보고 이제 이쪽을 마쳐야겠습니다. 이쪽은 판례도 많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주택을 매도했죠.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이 매매를 하면서 거기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시 살죠. 그죠? 일종의 내가 집을 팔면서 거기 살아. 임차인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대항 요건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갖춘 때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가 B한테 소유권을 넘깁니다. 자, 소유권 등기한 날은 5월 9일 날 접수했어요. 이날이죠? 그러면 그리고 다시 A가 여기 A, B 사이에 다시 내가 임차인이 돼가지고 그죠? 돼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이 됐죠. 그러면 요때까지는 소유자였다가 요때부터 그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이 소유권 있은 다음 날인 그죠? 5월 10일 0시부터 이 A 거가 되는 거예요. A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맞죠? 볼까요? 그래서 거기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데 실무상은 법무사가 주의할 게 뭐냐면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B가 대출을 안고 들어가요. 대출을. 그죠? 그러면 B가 이 5월 9일 날 법무사가 B의 소유권 등기하고 은행에 있는 저당권 등기가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 크면요. 이게 3억이다. 그죠? 그럼 집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이 보증금이 2억이야. 그러면 순위가 돼야 돼요. 저당권은 5월 9일 날 들어가고 이 사람은 다음 날이니까 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기를 해줘야 돼. 이 사람한테. 당신 순위는 밀릴 수 있다고. 안 그러면 나중에 세월 지나서 경마가 되면 얘는 1억밖에 못 받아. 그죠? 그래서 주의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걸 작게 하든지 아니면 보통 이걸 작게 하든지 이걸 하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법무사가 올 거 아니에요. 보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왜 얘기 안 했냐고, 그죠? 물론 법무사는 책임 없죠. 책임 없지만 말을 해줘야지, 이거를. 그죠? 말을 해줘야지. 그래도 다음 날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출문제, 7년 판례, 그 다가구 나오죠? 이 다가구란 말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라는 말은 실제는 단독주택을 말하고 있죠. 그죠? 빌라 같은 거. 그런데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완전히 구분 건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단독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할 때 전입 신고했어요. 근데 만약에 101호였는데 나중에 다세대가 되면서 201호가 됐어. 그렇았을 때 대항력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거 옛날에 바뀌었던 건데요. 옛날에 이거 보호 안 해주는데 지금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에서 다세대가 됐을 때 대항력을 유지한다. 즉 상실되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7년 판례, 6월달 판례죠. 1항에 주임법상 거기에 계약 당시에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양도가 돼서 소유가 바뀌더라도 그렇죠. 한마디로 임차인은 그 땅에 대해서는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주임법이니까 그때 임차인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돼요. 미등기랑 무허가 건물 하는 사람도 임차인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아요. 그리고 사망에 따라서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토지만 팔렸을 때 그 대금에 대해서도 주임법상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맨 끝에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 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받습니다. 그냥 조문은 그대로 나오는, 그냥 표현 그대로 자꾸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문장이 기니까요, 짧게 얇게 하시면서 문제집을 반복해서 여러 번을 보셔야 돼요. 5번, 10번 보면요 8점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번 보면 너무 과장하고 5번 정도 보셔야 돼요. 10번은 진짜 저 같은 사람들 보죠. 예. 옛날에 커트는 80점 있을 때는요, 80점 넘을 때 무조건 10번이야, 10번. 10번 안 보면 못 붙어요. 지금은 아마 대학교 시험이 그럴 거예요. 인서울 할래, 누가 써놨더라고? 요새는 보면요,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어떤 친구가 공신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인서울 하려면 객관식 문제를 5번 이상 풀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 친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서를, 아니고 이걸 보라고, 그죠? 객관식을. 그럼 시험은 시험이에요. 고수가 따로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2008년도입니다. 그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 수입보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임대차는요, 사용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용 수익이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소액 임차인의 보호를 받아서 채권을 해소하는 그러한 소액 임차인은 보호할 수 없죠. 그죠? 이건 가짜 임차인 아니에요. 가짜 아니야. 그죠? 표현을 해보세요. 다음에, 자, 2번에 임차 보증금이 아까 감액됐을 때는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2008년 판례 주택에 나오죠? 아까 임대 권한이 있는 자한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환매권입니다. 자, 환매권은 이제 우리가 환매권은 이제 등기할 때 배우죠. 그래서 일단은 매매 계약하면서, 그죠?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사겠다. 그런 거를 유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등기부에 올려놓는 것이죠. 부기등기로. 자, 보세요. 자, 990조. 일단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내가 매도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매권이 아니라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매도인이 받았던 영수한 대금 5억, 그죠? 또 비용 2천만 원 해서 이렇게 5억 2천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환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환매 대금과 환매 비용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대금과 비용을 기재해요. 그죠? 예. 따라서 그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할 수도 있죠. 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환매로 인해서 계속 넘겼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과실과 대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서로 까는 거예요. 그죠? 네, 서로 간에. 예. 환매 기간은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몇 년이죠? 5년이죠. 5년 범위 안에서 하고요. 동사는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오토바이를 주면서 다시 파기로 3년. 그러면 만약에 약정기간 넘었다. 7년으로 하더라도 무조건 5년으로 부동산은 단축됩니다. 그죠? 잘 나오죠, 또. 잘 나와요. 조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정하면 연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정하지 않았을 때는 5년이야. 그 의미를 아세요? 또 조문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그 592조에 따라서 환매 등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부동산일 때 그 매매 등기를 주등기라고 환매권에 대한 등기는 부기등기해 가지고 제함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매권도 대의할 수 있어요? 그죠? 환매권도 대의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자, A가 B한테 팔면서 여기다가 이제
3번 3-1 두개 등기죠. 여기서 환매권자를 A로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죠. 환매 특약 등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제함자가 다 알아요. 매매 대금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지 뭐 이게 그죠? 5억 2천만 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럼 앞으로 5년쯤 지나면 기간도 5년이에요. 그럼 이게 5년 지나면 이제 다시 B에서 A로 환매권을 행사해서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환매권자는 누굽니까? A 아니에요? A?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환매권자의 채권자 쪽에서 야 다시 돌려줘 할 수 있잖아요. 이 물론 환매권도 그냥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채권자가 나왔을 때 더 내거죠. 보세요. 자, 매도인의 채권자예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리해서 환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A와 B는요. 이 A가 환매권 행사에 대해서 B는 그냥 해줘야 돼요. 근데 집값이 올랐어. 5억이 팍 떴어. 근데 여전히 이 사람은 사업에 나가지고 돈이 없어. 그런데 이 사업에서 돈 받은 사람, 이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K가, 보세요. 이게 5억짜리인데 내가 가져오면 돈 받아. 그러니까 야, 내가 비용 될 테니까 내가 대리할게. 얘가 대리해서 이 K라는 사람이 환매권자 대리해가지고 야, 나한테 넘겨.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느냐, 그죠? 예, 근데 그건요, 얘가 거절할 수 있어, B가. 어떻게? 돈을 주면 돼요. 돈을 주면 되겠죠? 보세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해서 환매할 때는 매수인은 법원에 선임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죠?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근데 빚이 3억이다 그러면요, 얘한테 5억 2천 주면 되죠? 5억 2천만 원이니까 얘 3억 주고 나머지 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매도인의 채무를 갚어, 대신. 남은 게 있으면 얘한테 주면 돼. 그리고 끝.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환매권 할 수 있는데, 요때 법원에 선임한다는 거, 요 조문이 뭐죠? 우리가 나중에 비송사건법할 때 배워요. 그죠? 배웁니다. 근데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실 때 이거는 너무 나은 거고요. 그냥 아까 환매 기간이 5년이다. 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배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환매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예약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적 기간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비대차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2번 정도가 끝나면 한 12번 정도만 하면은 아마 민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매일 한 25페이지씩. 지금 이제. 그래서 거의 강론 아마 한 3번? 끝나고 한 9번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친상법 쪽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간단히. 먼저, 소비대차.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돈을 빌려주고 소비죠. 야, 돈을 빌려주면 소비하고 줄게. 그죠? 그래서, 보통 금전이 제일 많죠. 그래서, 거기에, 자, 소비대차는, 그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주고, 거기가 똑같은 동종, 동량, 같은 종류, 같은 품질, 같은 수량, 동량으로 반하는 약정이고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그 언더라인 친 것만 보세요. 무이자, 보통 제일 많죠. 이게 제일 많죠. 돈 빌릴 때. 통상 그 이자 없는 대차의 경우에는 물건의 경우에도 설사 물건을 빌릴 때도 그냥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요. 물론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2조 이자. 자, 두 가지죠. 이자 있는 대차, 이자 없는 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있었을 땐 당연히 하자에 있는 물건을 줬을 때는 58공조의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을 져요. 그죠? 그런데 이자 없는 경우에는요,
어차피 이자를 없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체계는 보통 안 줍니다. 그죠? 물론 그 뒤에 하자를 알고 했을 때는 책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근데 제가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냥 보시고 딱 시험 보실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603조 볼까요? 자, 이거 2항에 펼치시고 우리가 보통 돈 빌릴 때 물건 빌릴 때 돈 빌릴 때 반환계 약정이 보통 없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약정이 없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이 지체돼요. 그러니까 내가 야 물건 줘 할 때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 줘 할 때 그 다음 주가 지나야 돼. 됐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우리가 반환계 약정 없이 빌렸을 때 대주가 야 돈 줘, 물건 줘라고 반환을 최고한 다음 날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돼. 그걸 잘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대물 대차 돈을 빌린 다음에 또 물건으로 주는 걸 우리는 대물 대차다 정도 하시면 돼요. 뭐 암기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대물 변제 이야기 있죠. 그죠? 그런데 주표 직접 보실까요? 자, 우리가 차용물, 물건을 빌렸는데, 차용물의 반환에 대해서 차주가 그 차용물 빌린 물건이 아니고 다른 걸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주로 차용물의 가름에 대신해서 다른 저당권을, 예컨대 공화된 대신에 아파트를 준다든지 그런 대물 변제할 것을 예약을 할 때는 그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그죠?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보다 너무 안 돼요. 왜? 폭리이기 때문에. 내가 대금 주권은 5억인데 10억짜리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물건의 가액이 대금 가액을 초과할 때는 그건 안 돼요. 그 무효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밑에 몇 개만 기출문제. 대물 변제의 약 규정은 소비, 준소비 다 되고요. 다만 소비 대차에 따른 그 차용을 반환 대신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없다 되어 있고요. 특히 대물 변제 약에 대해서는 차주가 임의로 대물 변제하는 그죠? 빌린 사람이 아예 대물로 줘버렸어. 변제. 보세요. 우리가 대물 변제와 대물 변제하겠다는 약정은 달라요. 그건 그냥 준 거야, 아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사 안 하면, 공사 내가 못 주면요. 보세요. 지금 A라는 사람이 이제 시행사한테 돈, 이제 물건, 이제 분양이 안 돼. 안 되니까 보통 이 아파트가 보통 이제 오피스텔이다. 그럼 이게 2억이에요. 그럼 얘한테 그냥 줘요. 그러니까 둘이서 실상은 매매 계약을 해버려요. 계약을. 근데 실상은 뭐죠? 얘가 얘한테 뭐죠? 보통은 받을 게 한 10억 대. 이미.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거라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 경우는 관계없죠. 초과 관계없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임의로 이미 줬을 때는 관계없다. 그래서 그때는 원리금 초과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준 다음에 땀만 하셨다 그 얘기죠. 그 판례 보시고. 자, 우리가 608조는 아까 대물 변제 예약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인데 이거는 약한 의미의 담보로서 완전히 무효가 아니고 뭐죠? 한마디로 정산을 해주면 유효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효라는 것은 절대 무효가 아니고 그죠? 글쎄요. 예컨대 A에서 B로에 얘가 실제는 내가 빚이 5억인데 10억짜리를 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죠?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다 해가지고 절대 무효가 아니고요. 얘가 얘한테 5천만 원을 주면 되는 거예요. 5억을. 나머지. 그러니까 정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양도담보 같아요. 맞지? 그죠? 얘한테
10억을 주고 5억 만족권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것은 그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봐야지 그 계약은 무조건 다 무효하다 이렇게 보지 않겠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정산만 밟으면 유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무효 아닙니다. 끝으로 이제 이자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가 40%가 돼 있어요. 조문에는. 그런데 대통령령에는 몇 프로죠? 30%가 지금은 틀렸죠. 지금은 바꾸세요, 보다. 지금은 25%예요. 옛날 문제지만 30% 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30%도 지금 틀린 걸로 보셔야 돼요. 틀린 걸로.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거기 이자 제한법 2014년 1월 14일부터요. 우리가 이자 제한법상에 받을 수 있는 개인끼리 빌렸을 때 최고 이자는 얼마라고요? 25%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약정 이자 해주고요. 사망에. 그러면 이때 이자가 그럼 내가 둘이서 40%다. 40% 4부이자다. 그러면요. 그 15%는 무효야. 그래서 거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초과한 거 돌려줘야 돼. 그죠?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한 것이죠. 그런 얘기 아실 수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넘어가시고요. 참조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대부업법상은 34.9%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내렸다 가는데 지네들이 내린 게 아니고 법이 내린 거예요. 법이. 그죠? 그래서 34.9%예요.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준사용대차 보시고 좀 속도로 될 것 같은데 평균 한 25페이지 나가서 지금 남은 페이지가 아마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막판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마치겠습니다.